옛날 조선 중기 한양의 한 당당한 가문에 하인이 헐레벌떡 대문을 열고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도령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뭐라, 내일이 혼례날인데 신랑이 없다고. 최씨 가문에 어찌 면목을 세우라는 말이냐. 그때 큰아들 상현이 아버님에게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 노비 달새를 앉히시면 어떠하신가요? 민우와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니 혼례만 치르게 하지요. 민우를 찾아서 다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신랑이 사라진 자리에 달새라는 머슴이 신랑 대신 혼례장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 뒤를 따라 지나가던 몸종소유를 본 그 순간 달쇠의 눈이 그녀의 목덜미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아니, 저 목걸이, 저 붉은 점. 나에게도 있는데? 모든 것은 20년 전, 선조 25년 임진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이 부산진에 발을 디디고 18일 만에 한양까지 점령한 그 혼란스러운 시절,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서인 가문의 윤씨 가족들도 경북 상주에서 피난 행렬에 나섰죠. 그러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숲속, 윤지현이 조심스레 머리를 풀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칠째 씻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물에 발만 담가도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거친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도 함께 말이죠. 상주에서 흩어진 왜군 정찰병들 3명이었습니다. 여기 조선 여자가 있소이다. 윤지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군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 밤은 춥지 않게 잘 수 있겠군. 어디, 나랑 목욕같이 할까? 윤지현은 너무 무서워 덜덜 떨고만 있었죠. 살려주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 세 발의 화살이 쌩소리를 내며 날아왔죠. 화살은 정확히 왜군들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이 쓰러지기도 전에 숲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의병의 복장을 한 채 손에는 아직 시위를 당긴 활을 들고 있었죠. 그가 바로 강태호였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아가씨? 윤지현은 황급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대는 누구시기에? 강태호라 하옵니다. 이 근처에서 의병을 이끌고 있지요. 상주가 함락된 후 흩어진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사옵니다. 옷을 갖춰 입으십시오. 저희 피난처로 모시겠나이다. 이곳은 안전치 못하옵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에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가도 되련지요? 네, 그러시지요. 그리하여 윤지현은 의병장 강태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이라 그런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속에 봄바람이 일어나는 듯했죠. 의병들의 피난처는 상주 북쪽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왜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곳에 임시로 마련한 은신처였죠. 모닥불이 타오르고 멀리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씨 영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딸을 구해주어 고맙소이다. 그대 성은 무엇인가? 강씨라 하옵니다, 영감님. 강씨. 어느 지방 사람인가? 경상도 안동이옵니다. 그 순간 윤영감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두 집안이 있었죠. 북인의 핵심 가문인 안동 강씨와 서인의 대표 가문인 윤씨. 이 둘은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그림자만 봐도 칼을 뽑을 정도로 말이죠. 안동 강씨란 북인의 핵심 가문이 아니던가. 서인의 대표 가문인 윤씨와는 물과 기름 같은 원수지간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사랑이란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원수의 자식이라 해도 마음이 이끌리면 어찌할 수 없는 법이죠.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피난처 근처 작은 언덕에 윤지현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다가와 옆에 앉았죠.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전쟁통에도 다른 절이 밝게 뜨네요. 강태호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애잔한 가락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죠. 그 피리 소리. 마치 슬픔을 씻어주는 봄비 같사옵니다. 제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곡이옵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라 하지요. 그 소리에 맞추어 시 한 수 읊어도 괜찮은지요? 윤지현이 강태호의 피리 소리에 맞춰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달빛 아래 마주치고 그 순간 두 마음의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은 창공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피난처가 왜군에게 발각되어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야 했죠. 혼란 속에서 윤지현은 가족과 헤어져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죠.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어디 계시옵니까? 대답은 없고 윤지현은 젖은 옷자락을 붙잡고 산속을 헤매다 허물어진 폐가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그 속으로 들어오는 이가 있었죠. 젖은 갓을 벗어낸 사내, 바로 강태호였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지현 아가씨. 하늘이 도우사 이렇게 찾았사옵니다.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어찌나 걱정이 되어 몰래 따라왔사옵니다. 지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놀람보다도 더 짙은 무언가가 스며 있었죠. 빗소리만 가득한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벽이 무너진 듯했죠. 두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태호가 갑자기 한마디를 꺼냈죠. 이 전쟁이 끝나면 아가씨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하오나 우리는 서로의 집안도 모르고 이름도 가문도 중요치 않사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아가씨 그 자체이옵니다. 제 마음도 같사옵니다. 빗소리만이 증인이 된 그 밤, 두 사람의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죠. 하늘도 땅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세상의 벽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며칠 후, 윤지현의 가족이 그녀를 찾아왔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죠. 이놈. 감히 우리 딸에게 손을 대다니. 안동 강씨의 자식이 감히. 아버지, 제발 아가씨가 윤씨 가문. 당신이 강씨 가문. 두 집안 사람들이 몰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윤지현의 손을 놓지 않았죠. 영감님, 저는 진심으로 따님을 사랑합니다. 집안의 원한보다 사랑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내놈들 강씨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단 말이냐. 강씨 가문에서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강태호의 사촌형 강상현이 앞장섰죠. 태호야, 정신 차려라. 윤씨 집안과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렇게 두 사람은 억지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며칠 후, 윤지현은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설마 그녀는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강태호와의 사랑의 결실이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윤지현은 몰래 강태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둘이 만날 수 있는 비밀 장소에서 말이죠. 태호 도련님, 제가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정말이옵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생긴다니. 하오나,
우리 집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다면 함께 도망치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남쪽 섬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합시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피난처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강태호가 알고 있던 강원도의 깊은 산간지역,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지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두 사람은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곳은 왜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니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오. 네, 서방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런데 어느 날 밤, 윤지현에게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아이가. 지연아, 어떻게 하지? 이곳엔 산파도 없는데. 조선시대 관습에 따라 남편은 산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외딴 마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때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걱정 마라, 할미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깨끗한 집자리를 깔고 탯줄을 자를 낫과 가위를 준비했습니다. 헌 옷으로 만든 베넷저고리도 마련해 두었죠. 자, 이제 힘을 내거라.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긴 산통 끝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죠. 아이고, 건강한 사내 아이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통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여자아이였죠. 아이고, 쌍둥이구나. 하늘이 내린 복이야. 강태호는 밖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라니.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할머니는 조선시대 관습에 따라 아들의 탯줄은 나드로, 딸의 탯줄은 가위로 잘랐습니다. 탯줄을 길게 자르면 아이들이 소변을 자주 안 본다고 믿었거든요. 탯줄은 잘 말려서 보관해 두어라. 아이가 아플 때 약으로 쓸 수 있단다. 윤지현은 지친 몸으로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왼쪽 팔목,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점 좀 보거라. 쌍둥이라는 증표인가 보구나. 강태호와 윤지현은 두 아이의 특별한 표식을 보며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달솔과 소율이라 부르겠소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들려드린 필이고 달빛 소나무처럼 이 아이들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달솔, 소율.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 사랑의 증표가 되겠네요. 일주일 뒤 강태호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슴뿔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한 쌍의 뿔패가 들어있었죠. 지연아, 이것은 내가 의병 활동 중 산에서 얻은 사슴뿔로 직접 깎아 만든 것이오. 하나는 달을 새긴 걸자가, 다른 하나는 소나무 무늬를 새긴 솔자가 새겨져 있었죠. 부부는 뿔패로 만든 목걸이를 두 아이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두 집안에서 그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젊은 남녀를 찾고 있다더군. 혹시 당신들을 찾는 건 아닌지. 강태호와 윤지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평화로운 나날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운명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월솔과 소율이 태어난 지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두 집안의 추격자들이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죠. 윤씨 가문에서는 하인 대기를, 강씨 가문에서는 종 만석을 보냈습니다. 둘 다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윤 아가씨, 드디어 찾았네요. 영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강도련님, 어서 돌아가시지요.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그냥 두세요. 이곳에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두 집안 어른들의 명령입니다. 특히 그 아이들은 그 피가 섞인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윤지현과 강태호는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지현은 두 아이를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뒤따라가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혼자서는 두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웠죠. 그 혼란 속에서 대길은 여자아이 소유를, 만석은 남자아이 월소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 소유라. 월소라. 아이들을 쫓아가야 해.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말을 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윤지현과 강태호는 필사적으로 뒤쫓았지만 결국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죠. 며칠 후 양가의 종친들과 하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태호, 너는 가문을 욕보였고 가문의 피를 더럽혔다. 오늘부로 너를 족보에서 지우고 남의 끝섬으로 추방하노라. 지연아, 너는 윤씨 가문을 저버렸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들까지 잃은 채 또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지연아.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찾겠소. 그리고 다시 만나겠소. 월소리와 소유리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한편 윤씨 가문으로 돌아온 소율은 윤씨 영감의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할 것인가? 참아 죽일 수는 없고. 영감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핏줄입니다. 저희 친척집에 맡겨 하녀로 키우면 어떨까요? 그리하여 소율은 윤씨 부인의 먼 친척집인 최씨 가문의 집안으로 보내져 하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강씨 가문으로 온 월솔도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큰 오점이 될 것이다. 인근 양반가에 팔아버려라. 마침 우리 강씨 가문 분가에서 건강한 머슴으로 쓸 사내 아이를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보내라. 강나으리,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잘 키우면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군. 이 아이 목에 걸린 뿔패를 보니 몰자가 새겨져 있구나. 그럼 오탈세라 부르자. 그렇게 월솔은 자신의 친가에서 머슴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한편 강태호는 남해의 노도에서 귀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을 그리워했죠. 지연아. 월소라. 소유라. 살아있기만 하다면 반드시 찾아갈게. 윤지현은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절에 보내주세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부처님 곁에 머무는 것도 좋겠구나. 그리고 강태호 말이다. 남의 어디 변방섬으로 내쫓겼다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숨졌단 소문이 돌더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어찌? 깊은 산속에 버려졌다고 하더구나. 이미 오래전 일이니 겨울 추위에 살아남았을 리 없다.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이미 지난 일이다. 잊어라.
그러나 그 말은 참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 영감은 일부러 딸의 마음을 끊어내기 위해 거짓을 지어낸 것이었죠. 그 말에 윤지현은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마음으로 스스로 삶을 내려놓기로 한 것이죠. 그리하여 윤지현은 경기도의 깊은 산속, 현등사라 불리는 절에 들게 되었고 속세를 버리고 삭발한 뒤 멀쩡이란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선조 46년, 서기 1613년, 그 쌍둥이 남매가 태어난 지 벌써 20년이 흘렀죠. 한양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달쇠라는 노비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월솔이었지만 자신의 진짜 이름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죠. 그때 18살의 민우 도령이 다가왔습니다. 달세 형, 이리 와봐. 네, 도련님. 내가 새로 배운 글자가 있는데 형에게도 가르쳐 줄게. 정말요? 하지만 노비에게 글을...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비밀이야.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아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게다가 생김새가 비슷해서 멀리서 보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저기 가는 게 민우 도령인가? 달새인가? 글쎄, 뒤에서 보니 똑같네. 가까이 가야 알겠어. 민우는 달쇠를 진짜 형처럼 따랐고 달쇠도 민우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달세 형,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형을 노비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고맙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루는 민우가 떨리는 표정으로 달쇠에게 말했습니다. 달세 형. 아, 형은 알아. 여인을 보면 설레는 이 마음 말이야. 도련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군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옆마을의 장씨 규수야. 아름다운 여인이지. 마음씨도 얼마나 착하다고. 한 달 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네, 그렇군요. 도련님의 표정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씨 가문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우야, 좋은 소식이 있다. 최씨 가문의 규수와 혼례를 정했다. 혼례라고요? 갑자기... 최씨 가문의 채원 아가씨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현숙한 규수다. 내게는 더없이 좋은 배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아직... 이미 혼담이 오갔다. 두 집안의 체면이 걸린 문제니 거부할 수 없다. 민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장씨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달쇠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우가 풀이 죽은 채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좋지 않으신데. 달쇠 형,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혼례 얘기 들었지. 하지만 나는 장씨 여인을 사랑하고 있어. 그럼 어른들께 말씀드리시죠. 안 돼, 장씨는 몰락한 가문이라 아버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며칠 후 혼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씨 가문은 온 집안이 분주했죠. 혼례는 보름 후다.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라. 네, 대감마님. 민우는 날이 갈수록 괴로워했습니다. 달쇠만이 그의 고민을 알고 있었죠. 혼례를 하루 앞둔 그날 밤, 민우가 달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달쇠 형. 미안해. 도련님,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가 찾고 있었는데. 달쇠 형, 나 오늘 밤 규수와 함께 도망갈 거야. 도련님. 그러시면 두 집안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알아.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 수는 없어. 내 마음을 따르겠어.
형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줘.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잖아. 민우가 달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내가 떠난 후 집안에 알려줘. 그리고 날 용서해줘. 도련님, 부디 행복하시길. 그날 밤 민우가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달쇠가 담장 아래를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강씨 가문은 달칵 뒤집혔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민우가 사라지다니. 이놈이 무슨 짓이냐? 최씨 가문에 어찌 면목을 세우란 말이냐? 하인들이 민우를 찾아 헤맸지만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때 강씨 가문의 큰아들 상현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방법이 있습니다. 저 노비 달쇠가 민우와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구분도 안 될 정도지요. 혼례만 치르게 하고 나중에 민우를 찾아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강씨 어른이 달쇠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비슷하구나. 평소에도 착각할 정도였지. 하지만 노비가 양반의 혼례를 아버님, 이것이 가문의 체면을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혼례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민우를 찾아내어 다시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달쇠가 강씨 가문 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쇠야, 민우 대신 혼례를 치를 수 있겠느냐? 나으리, 저는 그저 노비일 뿐인데. 달쇠야, 넌 민우랑 생김새도 비슷하지. 민우를 찾으러 나갔으니 잠시만. 아주 잠시만 민우가 올 때까지만 네가 대신 신랑으로 앉는 게다. 우리가 꼭 민우를 데리고 올 것이야. 너는 혼례만 무사히 치르면 끝이다. 강씨 가문 어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동안 내 너를 먹여주고 키워준 은혜가 있다. 이번 일은 가문의 체면이 걸린 일이니 한 번만 고개를 들어 앉아주면 된다.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달쇠는 민우의 방에서 양반의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정말 민우 같구나. 이렇게 차려입으니 구분이 안 가는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한편 최씨 가문에서는 채원 아가씨가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몸종 소율이 있었죠. 소율아, 나 긴장돼. 강씨 가문의 민우 도령은 어떤 사람일까? 아가씨는 워낙 아름다우셔서 도련님도 반하실 거예요. 내가 있어 다행이야. 시집가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줘. 물론이죠, 아가씨. 제가 항상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달쇠는 신랑으로서 혼례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평생 노비로 살아왔는데 양반의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부 채원아 씨가 들어왔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말이죠. 소율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달쇠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신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율이 신부를 모시고 지나가며 잠시 달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달쇠와 소율 모두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이상하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이 사람. 왠지 낯설지 않아. 혼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절을 올리시오. 달쇠와 채원이 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달쇠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달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방 안에서 채원이 조심스레 얼굴 가리개를 벗었습니다. 도련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달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원은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당신은 민우 도령이 아니시군요. 달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전에 한번 민우 도령을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당신은 누구신가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저는 강씨 가문의 노비, 달새입니다. 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죠. 노비라고요? 어찌 된 일인가요? 민우 도령께서 다른 여인과 도망가셨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제가 대신 채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차 속은 셈이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저도 이 혼례를 원치 않았어요. 아직 혼인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러셨군요. 저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사는 것, 하지만 교수라는 이름으로 그런 꿈들을 포기해야 했죠. 아가씨께서 그런 생각을. 이상하죠? 여자가 그런 꿈을 가진다는 게 그래서 혼례가 두려웠어요. 시집가면 그마저도 완전히 포기해야 할 테니까요. 달새와 채원이 마주보며 이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묘한 운명이 그들을 만나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해요. 당신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노비라고 하셨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노비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눈빛, 말하는 방식.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때 방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렴, 소유라. 소율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달새를 보고 잠시 멈췄죠. 도련님, 차 한 잔 가져왔습니다. 아니, 고맙네. 소율이 차를 건네는 순간 달새의 옷깃 사이로 목에 걸린 사슴뿔 목걸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달새는 당황하며 목걸이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율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서 목걸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건가요? 소율의 목에 걸린 것은 달새의 것과 똑같은 사슴뿔 목걸이였습니다. 달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들었어요. 윤씨 가문의 친척에게 맡겨져 하녀로 자랐죠. 이 목걸이는 제가 발견되었을 때 목에 걸려 있었대요. 나도 어렸을 때 강씨 가문에서 노비로 자랐어요. 이 목걸이는 내가 유일하게 가진 내 과거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강씨 가문에서 내 이름을 달새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목걸이를 나란히 맞춰봤습니다. 목걸이에는 월과 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게 어찌 된? 소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상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꿈에서 누군가를 찾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내 일부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나도 그랬어. 항상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때 달새의 왼쪽 팔목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소율도 자신의 왼쪽 팔목을 보여주며 말했죠. 저도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혹시 쌍둥이일까? 채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럼 당신들의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노비 신분이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채원이 결연한 표정으로 달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셋이서 비밀리에 당신들의 부모님을 찾아봐요.
채원이 달쇠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날 밤 채원의 방에서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채원이 오래된 가족 문서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여기. 뭔가 있어요. 20년 전 임진왜란 시기에 관한 기록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윤씨 가문의 규수가 북인 계열 강씨 가문의 자제와 도망쳤다가 쌍둥이를 낳았으나 두 집안의 반대로 아이들이 헤어지게 되었다. 소율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없나요? 윤지현은 비구니가 되어 경기도 현등사에 머물고 있으며 강태호는 남해의 섬으로 추방됐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쌍둥이에게는 특별한 표식이 있었다. 하나는 달을 뜻하는 월, 월솔. 다른 하나는 소나무를 뜻하는 솔, 소율. 사슴뿔 목걸이를 나누어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달쇠와 소율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월솔과 소율. 그게 우리 진짜 이름인가 봐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분명히 부모님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 지으신 걸 거예요. 채원이 달쇠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혼례 후 며칠이 지나고 달쇠와 소율이 목걸이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채원이 제안했습니다. 혹시 집안 어디엔가 관련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요. 창고를 한번 뒤져볼까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창고를 뒤지다가 달쇠가 낡은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강태호와 윤지연의 딸이다. 쌍둥이 중 하나로 다른 쌍둥이 하나는 남자아이며 강씨 집안으로 보내졌다. 이 비밀은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데려올 때 각각 사슴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당신들에 관한 기록이었네요. 두 분은 정말 쌍둥이 남매예요. 최원아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당신들이 진실을 찾도록 돕고 싶어요. 달쇠와 채원의 눈빛이 마주치고 채원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달쇠 씨. 아니, 월솔 씨, 당신이 노비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당신의 말투, 행동, 생각하는 방식. 모두 양반가의 자제 같아요. 그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우 도련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비밀리에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경기도 현등사로 가서 윤지연 어머님을 찾고 그 다음 남해의 섬으로 가서 아버님 강태호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가문의 눈을 피해 떠날 수 있을까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병이 낫다고 하고 남편과 함께 약수터가 있는 산사에 요양하러 간다고 하면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월솔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들이 가족을 찾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달쇠는 감동하여 채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달쇠가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윤지연, 강태호. 이 이름들이 내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찾아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채원이 조용히 다가와 달쇠 옆에 섰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세요?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월솔 씨, 당신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이 혼례가 싫었는데 이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달쇠와 채원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죠. 며칠 후 채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원아 씨가 침대에 누워 연기했죠. 아이고,
아버님, 머리가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서. 어찌 갑자기 이렇게 아프냐? 의원을 불러라. 의원이 와서 채원을 진찰했습니다. 물론 채원이 미리 부탁해둔 의원이었죠.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혼인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깊은 두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디 깊은 산속 약수에서 요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수터라. 어디가 좋겠느냐? 경기도 가평 쪽에 좋은 약수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등사 근처의 맑은 계곡물이 마음의 병에 좋다고 하지요. 가평이면 사흘 정도면 다녀올 수 있겠구나. 좋다. 어서 다녀오너라. 남편과 함께 가시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쇠, 채원, 소율이 현등사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일행은 현등사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한 절이었죠. 노승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주님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까지 오셨습니까? 스님, 저희는 윤지현이라는 비구니님을 찾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 중기, 한양의 한 당당한 가문에 하인이 헐레벌떡 대문을 열고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도령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뭐라? 내일이 혼례날인데 신랑이 없다고. 최씨 가문에 어찌 면목을 세우라는 말이냐? 그때 큰아들 상현이 아버님에게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 노비 달새를 앉히시면 어떠하신가요? 민우와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니 혼례만 치르게 하지요. 민우를 찾아서 다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신랑이 사라진 자리에 달새라는 머슴이 신랑 대신 혼례장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 뒤를 따라 지나가던 몸종소유를 본 그 순간 달쇠의 눈이 그녀의 목덜미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아니, 저 목걸이, 저 붉은 점. 나에게도 있는데? 모든 것은 20년 전, 선조 25년 임진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이 부산진에 발을 디디고 18일 만에 한양까지 점령한 그 혼란스러운 시절,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서인 가문의 윤씨 가족들도 경북 상주에서 피난 행렬에 나섰죠. 그러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숲속, 윤지현이 조심스레 머리를 풀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칠째 씻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물에 발만 담가도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거친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도 함께 말이죠. 상주에서 흩어진 왜군 정찰병들 3명이었습니다. 여기 조선 여자가 있소이다. 윤지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군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 밤은 춥지 않게 잘 수 있겠군. 어디, 나랑 목욕같이 할까? 윤지현은 너무 무서워 덜덜 떨고만 있었죠. 살려주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 세 발의 화살이 쌩소리를 내며 날아왔죠. 화살은 정확히 왜군들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이 쓰러지기도 전에 숲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의병의 복장을 한 채 손에는 아직 시위를 당긴 활을 들고 있었죠. 그가 바로 강태호였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아가씨? 윤지현은 황급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대는 누구시기에? 강태호라 하옵니다. 이 근처에서 의병을 이끌고 있지요. 상주가 함락된 후 흩어진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사옵니다. 옷을 갖춰 입으십시오. 저희 피난처로 모시겠나이다. 이곳은 안전치 못하옵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에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가도 되련지요? 네, 그러시지요.
그리하여 윤지현은 의병장 강태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이라 그런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속에 봄바람이 일어나는 듯했죠. 의병들의 피난처는 상주 북쪽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왜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곳에 임시로 마련한 은신처였죠. 모닥불이 타오르고 멀리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씨 영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딸을 구해주어 고맙소이다. 그대 성은 무엇인가? 강씨라 하옵니다. 영감님. 강씨. 어느 지방 사람인가? 경상도 안동이옵니다. 그 순간 윤영감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두 집안이 있었죠. 북인의 핵심 가문인 안동 강씨와 서인의 대표 가문인 윤씨. 이 둘은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그림자만 봐도 칼을 뽑을 정도로 말이죠. 안동 강씨란 북인의 핵심 가문이 아니던가? 서인의 대표 가문인 윤씨와는 물과 기름 같은 원수지간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사랑이란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원수의 자식이라 해도 마음이 이끌리면 어찌할 수 없는 법이죠.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피난처 근처 작은 언덕에 윤지현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다가와 옆에 앉았죠.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전쟁통에도 다른 절이 밝게 뜨네요. 강태호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애잔한 가락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죠. 그 피리 소리. 마치 슬픔을 씻어주는 봄비 같사옵니다. 제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신 곡이옵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라 하지요. 그 소리에 맞추어 시 한 수 읊어도 괜찮은지요? 윤지현이 강태호의 피리 소리에 맞춰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달빛 아래 마주치고 그 순간 두 마음의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은 창공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피난처가 왜군에게 발각되어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야 했죠. 혼란 속에서 윤지현은 가족과 헤어져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죠.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어디 계시옵니까? 대답은 없고 윤지현은 젖은 옷자락을 붙잡고 산속을 헤매다 허물어진 폐가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그 속으로 들어오는 이가 있었죠. 젖은 갓을 벗어낸 사내, 바로 강태호였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지현 아가씨. 하늘이 도우사 이렇게 찾았사옵니다.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어찌나 걱정이 되어 몰래 따라왔사옵니다. 지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놀람보다도 더 짙은 무언가가 스며 있었죠. 빗소리만 가득한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벽이 무너진 듯했죠. 두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태호가 갑자기 한마디를 꺼냈죠. 이 전쟁이 끝나면 아가씨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하오나 우리는 서로의 집안도 모르고 이름도 가문도 중요치 않사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아가씨 그 자체이옵니다. 제 마음도 같사옵니다. 빗소리만이 증인이 된 그 밤, 두 사람의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죠. 하늘도 땅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세상의 벽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며칠 후, 윤지현의 가족이 그녀를 찾아왔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죠. 이놈. 감히 우리 딸에게 손을 대다니.
안동 강씨의 자식이 감히 아버지, 제발, 아가씨가 윤씨 가문. 당신이 강씨 가문, 두 집안 사람들이 몰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윤지현의 손을 놓지 않았죠. 영감님, 저는 진심으로 따님을 사랑합니다. 집안의 원한보다 사랑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내 놈들 강씨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단 말이냐. 강씨 가문에서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강태호의 사촌형 강상현이 앞장섰죠. 태호야, 정신 차려라. 윤씨 집안과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렇게 두 사람은 억지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며칠 후 윤지현은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설마, 그녀는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강태호와의 사랑의 결실이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윤지현은 몰래 강태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둘이 만날 수 있는 비밀 장소에서 말이죠. 태호 도련님, 제가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정말이옵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생긴다니. 하오나, 우리 집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다면 함께 도망치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남쪽 섬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합시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피난처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강태호가 알고 있던 강원도의 깊은 산간지역,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지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두 사람은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곳은 왜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니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오. 네, 서방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런데 어느 날 밤, 윤지현에게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아이가 지연아, 어떻게 하지? 이곳엔 산파도 없는데. 조선시대 관습에 따라 남편은 산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외딴 마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때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걱정 마라, 할미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깨끗한 집자리를 깔고 탯줄을 자를 낫과 가위를 준비했습니다. 헌 옷으로 만든 베넷저고리도 마련해 두었죠. 자, 이제 힘을 내거라.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긴 산통 끝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죠. 아이고, 건강한 사내 아이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통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여자아이였죠. 아이고, 쌍둥이구나. 하늘이 내린 복이야. 강태호는 밖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라니.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할머니는 조선시대 관습에 따라 아들의 탯줄은 나드로, 딸의 탯줄은 가위로 잘랐습니다. 탯줄을 길게 자르면 아이들이 소변을 자주 안 본다고 믿었거든요. 탯줄은 잘 말려서 보관해 두어라. 아이가 아플 때 약으로 쓸 수 있단다. 윤지현은 지친 몸으로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왼쪽 팔목,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점 좀 보거라.
쌍둥이라는 증표인가 보구나. 강태호와 윤지현은 두 아이의 특별한 표식을 보며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달솔과 소율이라 부르겠소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들려드린 필이고 달빛 소나무처럼 이 아이들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달솔, 소율.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 사랑의 증표가 되겠네요. 일주일 뒤 강태호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슴뿔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한 쌍의 뿔패가 들어있었죠. 지연아, 이것은 내가 의병 활동 중 산에서 얻은 사슴뿔로 직접 깎아 만든 것이오. 하나는 달을 새긴 걸자가, 다른 하나는 소나무 무늬를 새긴 솔자가 새겨져 있었죠. 부부는 뿔패로 만든 목걸이를 두 아이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두 집안에서 그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젊은 남녀를 찾고 있다더군. 혹시 당신들을 찾는 건 아닌지. 강태호와 윤지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평화로운 나날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운명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월솔과 소율이 태어난 지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두 집안의 추격자들이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죠. 윤씨 가문에서는 하인 대기를, 강씨 가문에서는 종 만석을 보냈습니다. 둘 다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윤 아가씨, 드디어 찾았네요. 영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강 도련님, 어서 돌아가시지요.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그냥 두세요. 이곳에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있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두 집안 어른들의 명령입니다. 특히 그 아이들은 그 피가 섞인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윤지현과 강태호는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지현은 두 아이를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뒤따라가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혼자서는 두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웠죠. 그 혼란 속에서 대길은 여자아이 소유를, 만석은 남자아이 월소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 소유라. 월소라. 아이들을 쫓아가야 해.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말을 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윤지현과 강태호는 필사적으로 뒤쫓았지만 결국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죠. 며칠 후 양가의 종친들과 하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태호, 너는 가문을 욕보였고 가문의 피를 더럽혔다. 오늘부로 너를 족보에서 지우고 남의 끝섬으로 추방하노라. 지연아, 너는 윤씨 가문을 저버렸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들까지 잃은 채 또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지연아.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찾겠소. 그리고 다시 만나겠소. 월소리와 소율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한편 윤씨 가문으로 돌아온 소율은 윤씨 영감의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할 것인가? 참아 죽일 수는 없고. 영감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핏줄입니다. 저희 친척집에 맡겨 하녀로 키우면 어떨까요? 그리하여 소율은 윤씨 부인의 먼 친척집인 최씨 가문의 집안으로 보내져 하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강씨 가문으로 온 월솔도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큰 오점이 될 것이다. 인근 양반가에 팔아버려라. 마침 우리 강씨 가문 분가에서 건강한 머슴으로 쓸 사내 아이를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보내라. 강나으리,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잘 키우면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군. 이 아이 목에 걸린 뿔패를 보니 몰자가 새겨져